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뭐죠? 문제예요, 문제. 네. 이건 뭐예요? 백죠, 백. 마늘 백.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요거는 뽑다, 그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100개를 뽑겠다가 아니라 많은 문제 중에서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선택하냐면 찍기예요, 찍기. 네? 네. 그래서 뭘 찍냐면 이제 금년에 나올 시험 문제를 찍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이제 기본서 하고, 그 다음에 요약집 하고, 문제풀이까지 끝났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백선에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목에 보면 시국태 그랬잖아요.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그러면 이제 어떤 취지로 이게 만들어졌냐면, 기존에 우리가 시험 며칠이에요? 25일이에요? 9일이죠? 10월 29일 날 시험을 보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까지 여러분이 최종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소위 파이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 정리하느냐 그거예요. 네? 정리하실 때.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하기는 해왔는데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기본서 다시 보기.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기본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전형적으로 고시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시를 12년 했다 그랬잖아요. 고시 공부를. 책을 쌓으면 바닥에서 천장까지 한 3줄은 쌓여. 그거를 공부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지긋지긋하고 아찔해요. 네.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데 이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기본서를. 시험 보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2차 시험을 보면 이 사법시험 2차 시험은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좀 다르지만 사법시험 2차 시험은 다 주관식이에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날 2과목을 봐요. 오전에 한 과목, 오후에 한 과목. 뭐 민법 보면 뭐 형법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럼 화요일 되면 또 이제 2과목 보고 수요일 되면 2과목 보고 목요일은 마지막 형사소송법 하나 봐요. 이렇게 해서 7과목 보는데 전날에 민법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법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렇게 무수히 반복을 했어도 시험 당일날 되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거를 다시 한번 되짚기 위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민법만 해도 기본서 문제집만, 기본서 교과서만 해도 약 4,000페이지네요. 교과서만, 문제집 빼고. 그럼 4,000페이지를 한나절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보면 기억났는데 또 덮으면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게 중개사 시험도 몇 과목이에요, 지금? 6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럼 민법 보고 그 다음에 학개론 볼 때 민법 잊어버리는 거예요. 학개론 보고 공법 볼 때 민법과 학개론 다 잊어버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다 밑줄 긋고 이렇게 해서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칠해가지고 오늘은 노란색만 보자, 오늘은 빨간색만 보자 해가지고 빨리 보려고 밑줄을 긋고 암기 키워드 이렇게 색칠하고 형광펜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으면 그걸로 하면 상관없어요. 두 번째. 근데 기본서 내용만 가지고는 문제풀이가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제집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집은 객관식 문제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석으로 가면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바로 오늘,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전 과목이 쭉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일단 기본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로 정리하고. 왜냐면 여기서 알고 있는 이론이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자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에 지금 가지고 있는 책 기본서 한 10번 이상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보면 좋아요. 그럼 그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만든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24, 이거는
그 고시 공부할 때 이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밥 먹고 이것만 하거든요.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생계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바로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책 보고 그러면 돼요. 그럼 24시간 하는 건 없어요. 공부하는 게 일이에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성인이고 또 개인 생활 하고 있고 하다못해 집에 가서 밥이라도 하고 빨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 교재고, 그럼 요 교재에서는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원래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는 건 객관성이 없어요. 주관적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20년 동안 이것만 했기 때문에 알아요. 뭐가 나올지.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근데 제 언어로 정리했어요. 제 언어로. 그럼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 언어가 이미 배어 있으니까 느낌이 올 텐데, 그렇지 않고 제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하라면 적응하기 힘들다. 그건 이제 감안하시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문제 백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문제 백선은 62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 한 문제가 1번 문제가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찍기 문제를 넣은 거예요. 찍기 문제.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실제로 나와줬고 고맙게도 초창기 제가 강의할 때는 야 이거 찍었는데 이게 안 나오면 어쩌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20년이 전에 저도 20년이 넘었으니까 내가 찍었는데 안 나와? 그럼 출제위원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확신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쭉 해오셨는데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두 문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 그건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한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한 문제가 걸렸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죠. 똑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올해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시험에서 올해 금년도에 나온 판례들이 출제가 돼요. 불과 2, 3개월 전에 나온 판례가 그 시험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두 문제를 그렇게 적중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용이 여태까지 여러분이 읽으면서 내가 해왔던 것보다 아주 생소한 게 많아야 돼요. 다 들었던 거, 익혔던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소한 게 나오면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생소한 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찍어? 생소한 게 나오면 그 해당 부분을 다시 찾아가서 기본서부터 문제집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다시 보강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백선이라고 해서 100문제를 난다는 게 아니라 많은 것 중에서 고른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100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나올 걸만을 제가 고른 게 76문제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이다 그러면 1번이 오지선다잖아요. 5개 지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 10개, 필요하면 20개 지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문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가지고 다 정답을 맞췄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건 의미가 없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포인트다. 잔뜩 설명드렸지만 결론은 다 잊어버리시고 읽으시면서 쭉 읽어가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체크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자. 아시겠죠? 그게 시험 대비예요. 그러면 이게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민법만 그렇지 다른 과목 하면 또 이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아는 건 제끼고 모르는 것만 체크하자. 아시겠죠? 그럼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문제씩만 건지자라고 생각하시면 60일 남았으면 60문제 건지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맞출 거 없이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아는 것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 풀이할 때. 그 연습은 학원에서 충분히 시켜드려요. 모의고사 연습은. 근데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 실제로 40문항 풀 때 40문항 다 안 맞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법하고 학교론 합쳐가지고 10문제 찍어도 충분해요. 12문제 찍어도 돼요. 12문제. 네? 16문제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민법만 보면은 8문제 찍으면 돼요. 그럼 8문제 다 틀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32문제 가지고 승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했을 때 이거 다 맞으면 80점이죠. 다 맞을 수는 없었겠죠.
본인이 자신 있다고 찍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문제 안팎으로 맞히면 무난하게 합격한다. 그러니까 안 될 문제 8문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버릴 문제가 41번부터 48번까지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읽고 직감해서 이거 만만치 않다 그러면 찍으란 말이에요. 그것만. 그럼 거기서 시간을 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풀 수 있는 데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는 연습을 해야지 머릿속으로는 안 돼요. 이제 솔직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예전에 강남에서 강의했을 때인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시험을 보시는데 이분은 2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중개사 학원을 20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본인은 취미로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지식도 늘어났겠죠? 근데 읽은 게 너무 느려가지고 한 문제 읽고 거꾸로 읽고 다시 세 번째 읽으면서 답을 찍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분한테 제가 옆에서 이제 똑똑 이렇게 두드리면 그럼 넘어가야지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옆에 서서 똑똑똑똑 이걸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1시간 동안에 40문제를 다 풀었는데 득점한 게 30개를 득점했어요. 너무 좋다고 처음이라고 난생 처음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요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습관이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얘기를 듣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첫 페이지는 그냥 모르면 찍고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한 장 넘어가면 또 잊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찍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찍으려면 뭘 알고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백선부터. 자, 그러면 요는 62페이지 1번부터 가는데 뭐를 체크하자? 모르는 것만 체크하자. 아시겠죠? 모르는 것만.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하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62번에 1번.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 골라라 그랬죠? 1번. 자, 틀리면 뭐가 틀렸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효과이다. 맞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법률 효과가 아니라 법률 요건이다 그래야죠. 2번. 법률행위란 법률 사실을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인 바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습니다. X라고 한 분 체크하셔야 돼요. 자, 3번. 채권행위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서 부담행위라고도 하며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을 말한다. 틀렸죠? 어디가? 그렇죠. 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은 처분행위를 말하죠. 이건 부담행위가 아니죠.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대신에 매매, 증여, 교환 들어가야죠. 4번.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효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자, 해제권자가 있는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해제권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더라. 그럼 상대방이 최고를 합니다. 너 하려면 얼른 해라. 라고 최고를 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해제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그게 민법 551조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어디가 틀린 거냐면 법률 행위에 의한 효과가 틀렸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과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가 틀렸어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두 가지가 틀린 겁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효과가 틀렸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근거한다. 이게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로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5번. 법률 행위란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 행위도 포함된다. 틀렸죠? 법률 행위란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 행위도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왜?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 행위는 법률 사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 사실은 크게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아닌 것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의사표시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행위도 우리가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등등등으로 나누게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얘네들은 법률행위 아니다 그겁니다. 법률 규정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 민법 처음 볼 때 법률 사실의 분류 그러잖아요. 법률 사실의 분류 그래서 인간의 정신작용과 관련이 있으면 용태, 정신작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태는 다시 용태는 예? 용태는 정신작용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용태는 다시 어떻게 분류해요? 내부적 용태와 외부적 용태로 나누게 되죠. 그죠? 내부적 용태는 어떤 사실을 안다, 모른다, 선의, 악이 이런 것들이 내부적 용태. 그 용태라는 것 자체가 얼굴, 용과 몸짓해 그런 뜻이에요. 얼굴과 몸짓으로 인간의 정신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그 외부적 용태에서 다시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로 분류를 한다는 말이죠. 그죠? 예.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이런 거 다 복잡하게 보지 말고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아닌 잡것들로 분류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행위는 법률 사실의 요소입니다. 법률 사실의 한 종류인데 얘는 의사표시 내용이 되는 게 아니다. 자, 예컨대 매장물 발견이다 그러면 이거는 매장물을 발견하면 발견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거는 의사표시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효과는 발생하지만 의사표시와 관련이 없다. 자, 요컨대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6번 법률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된다.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틀렸단 말이에요.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되는 것이고 법률행위는 계약 단독행위로 분류해야죠. 그죠? 6번도 틀렸네요. 7번 취소 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매매의 일방예약 해제 계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다. 맞아요? 그죠? 일방 예약 그러면 이거 예약은 채권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의사표시 2개 들어가는 계약이고 해제 계약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합의 해제. 요거는 계약입니다. 7번은 맞아요. 8번 타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행위는 유효. 틀렸죠? 타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행위가 유효지 물권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9번 철회, 상계, 유언, 유증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철회와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2개는 도달할 필요가 있지만 뒤에 2개는 도달할 필요가 없죠. 자, 10번 최고 거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맞죠? 틀렸습니다. 어디가? 상대방 없는 있는. 얘는 의사의 통지입니다.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로서 의사의 통지. 어때요? 너무 어렵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히 못 짚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민법은 많이 알아서 맞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해야 돼요. 처참하네요. 자, 2번. 그래도 시험장 가서 처참한 것보다 지금 처참한 게 낫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2번, 확정 및 가능. 그래서 1번에서 여러분, 내가 이걸 틀렸는데 이게 뭐가 틀렸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1번 지문이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개념을 모르는 거고, 만약에 3번이 틀렸다 그러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처분 구별 못 하는 거고, 그죠? 5번이다 그러면 법률 사실에 대해서 지금 분류를 못 했던 거고, 6번을 틀렸다가는 이거는 함정에 빠진 거고. 그렇게 해서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거 아주 무모한 거예요. 야, 이럴 바에는 내가 아예 민법 교과서 사다가 대학에서 읽는 거 그거 가지고 안에 띄워버리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2번입니다. 목적의 확정 및 가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정과 가능을 묶어서 한 문제를 묶을 수 있다. 자, 1번 매매계약의 이행 불능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인도 전 불능이 된 경우에 한한다. 맞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불능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원시적 불능일 때만 무효죠? 그 원시적 불능은 인도 전 불능이에요? 계약 성립 전 불능이에요? 그렇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인도 전이 아니라 성립 전. 2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어디가요? 확정의 기준은 언제예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되죠. 따라서 성립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그럼 뭘 고쳐야 돼요? 성립시를 고치는 게 낫겠죠? 예. 자, 1번, 2번 틀렸고 3번.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목적이 실현 가능하게 된 경우, 이거 뭐죠? 후발적 불능.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죠? 그럼 맞아요? 맞습니다. 4번. 이미 소실된 건물의 매매계약은 유효로 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미 소실된 건물이 먼저 소실됐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했죠? 따라서 성립 당시에는 가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 당시에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효, 유효? 무효. 따라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 맞죠? 5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는 전부 불능이라면 무효.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되고 원시적 일부 불능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다. 그거 표 기억하시고 6번. 일부 불능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맞죠? 7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 성립 이후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면 유효, 무효? 유효. 그죠? 후발적 불능인데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으면 유효.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 해서 얘는 일단 무효예요. 그러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으면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적 일부 불능이다 그러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다 그랬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그런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는 경우와 귀책 사유 없는 경우로 나눠서 귀책 사유 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지체 불능 불완전 이행 중에서 이행 뭐예요? 불능이죠. 불능. 불능. 채무자 귀책 사유 없다면 뭐예요? 위험 부담이죠. 위험 부담인데 면하고 면한다 언제? 쌍방무책일 때. 그죠? 쌍방무책일 때. 면하고 안 면한다 언제예요? 채귀나 수불일 때. 채귀는 뭐예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나 수량 지체 중에 불가항력일 때는 면하고 안 면한다. 그래서 이 표는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8번. 계약 성립 이전에 목적이 불능이 된 경우에 위험 부담이 문제된다. 맞아요? 계약 성립 이전에 목적이 불능이 됐다 그러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거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되거나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잖아요. 셋 중에 하나인데 위험 부담이 적용되려면 후발적 불능일 때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으면 위험 부담이 적용되죠. 그래서 앞뒤가 틀렸습니다.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자, 이번에 답은 뒤에 있으니까요. 예, 따로 확인은 안 할게요. 3번. 이제 적법의 요건 중에 틀린 것 1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유효이다. 그죠? 2번.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맞아요? 의심 없이? 맞지요? 다만 강행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단속 규정에 위반한다면 그때는 유효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 위반은 무효입니다. 원칙이에요. 3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해서
갑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중간식약 등기 합의는 유효하다. 맞죠? 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식약 등기는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이다. 틀렸죠?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유효합니다. 5번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해서 국유재산인 A 토지에 대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국가와 체결한 매매 계약은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목포 세무서 직원 사건. 6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죠.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 7번 그런데 6번하고 비교하실 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했으나 업을 한 것이 아닌 경우 즉 단 1회 중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자, 4번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로서 틀린 것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부척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큰 건했네 그랬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첩계약의 대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대가가 아니라 대가. 그렇다고 시옷을 쓸 필요는 없죠. 시옷 탈락시켰습니다.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선불 쳤죠? 그러면 부당 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아니죠? 추인해도 무효. 5번 1, 2, 3, 4번 지금 다 틀린 거예요. 뭐만 체크하자? 모르는 거 맞은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5번 보험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가적 급부를 하는 약정은 무효죠.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6번 전통사찰의 주지직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조계종 사건 기억나시죠?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는 유효. 틀렸습니다. 7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거 누구들 간의 계약이다? 선수들끼리 이런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유효입니다. 8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공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죠. 9번 다른 회사에 의해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무효이다. 이건 유효이지요. 10번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래요? 유효이죠. 무효가 아니다 그래야죠. 11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의한 급부 약정은 무효죠. 허위 진술에 대한 대가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언의 대가 약정은 상당성을 초과하는 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언의 대가는 유효합니다. 12번 백화점 수수료 위탁 판매 매장 계약에서 딱 나왔죠. 백화점 위약벌 사건이죠. 예. 이건 유효 무효? 유효.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판례 공부했으면. 그래서 무효이다 틀렸고요. 13번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해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반사성을 띄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 X죠? 틀렸죠?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국가기관이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사회질서 위반 무효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14번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의 계약이다.
그렇죠? 뇌물계약이고. 15번 지나치게 과도한 이자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는 불법 원인 급여지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성 비교론이에요. 더 나쁜 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쁜 놈에 대해서는 16번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함께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에 그 이자 약정이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평가 기준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까? 실제 청구될 이자 액수에 따릅니까? 실제 청구될 이자액에 따라서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평가해요? 아니면 이자율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이자율을 기준으로 따져야죠. 이자율. 10,000원을 이자로 갚았는데 월이자 10,000원을 갚았는데 원금이 1,000원이에요. 그럼 그건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원금이 빌린 금액이 1,000원인데 월 이자를 10,000원을 갚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몇 프로예요? 예? 1000%잖아요. 1000%. 그죠? 월이자가 1000%니까 연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12,000%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인 거예요. 근데 원금이 100만 원인데 월 이자 10,000원을 냈다.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이자율이 12%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10,000원이라도 액수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가지고 따져야지. 맞죠? 액수가 아니라. 그러면 16번은 틀렸죠? 자, 5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 인도했는데 아직 A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을에게 격려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받았다. 자, 뭐 얘기예요? 예? 중간생략 등기예요? 이중매매. 그럼 칠판 보시고 이중매매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5가지가 정리돼야 돼요. 첫 번째, 이중매매하면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이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이중매매는 무효가 되죠? 언제 무효가 돼요? 제2매수인 적극 가담을 했을 때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이 적극 가담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뭐 해서요? 요청해서 등기에 이르는 정도로 족하다 그랬잖아요.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따라서 요청 빠지고 알고 등기했다 또는 악의로 등기했다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유효로 간다 그랬어요. 이중매매는. 그럼 제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등기했다 그래도 역시 유효로 간다 그랬죠. 자, 세 번째,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에서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직접은 말소 청구해요? 말소 청구 못해요? 직접 말소 청구는 못하는 이유가 제1매수인은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는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전득자는 보호돼야 안 돼요? 전득자 보호돼야 안 돼요? 갑이 을과의 제1매매, 제2매매를 맺고 얘가 등기 받은 다음에 얘한테 적극 가담했는데 정에게 넘겨줬다면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사회질서 위반은 103조 위반은 절대적인 무효죠. 절대적인 무효니까 재산자는 선이든 악이든 전득자는 선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대위에서 말소 또 대위에서 말소되면 얘는 날아가는 거예요. 전득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중매매가 확대 적용된다 그랬죠. 갑과 을 사이에 제1매매를 했어요. 매매. 갑과 병 사이에 제2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행위잖아요. 요걸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중매매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적극 가담하면 이건 무효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1행위는 매매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증여했을 때 제2행위가 저당권 설정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또는 여기가 증여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중 증여도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적극 가담하면 무효. 시효 취득을 했는데 시효 취득을 했어요. 시효 취득자인데 등기 청구하려다 보니까 이놈이
얘한테 팔고 얘가 적극가담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여기도 매매 했을 때 시효취득과 매매 사이에서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명의신탁자하고 명의수탁자예요. 수탁자는 대외적인 소유자니까 제3자에게 처분하면 선의 악이 불문하고 취득하는데 얘가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꼭 매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중계약했을 때, 이중으로 계약했을 때 설령 이것은 시효취득이고 이건 계약이에요. 그렇더라도 역시 확대 적용되니까 결국 이중매매 법리는 다 뭐예요? 적극가담의 법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5가지. 크게 외울 건 없잖아요. 자, 그러면 5번에 1번.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렇죠. 맞죠? 2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3번. 갑병 간의 매매 행위가 무효일 때, 즉 제2매매가 무효일 때 병이 A 토지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고 이로부터 정이 병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때에 정이 전이라고 해도 적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전덕자 보호 안 되고. 4번.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해서 A 토지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 선의의 병이라고 했으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했죠. 자, 그래서 을에게 비워달라 그랬더니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해서 A 토지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안 되죠? 왜 안 돼요? 제1매수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 상황은 왜 그렇죠? 피담보 채권이 결연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비용이 아니잖아요. 비용일 때 유치권 떠오르는 거예요. 5번. 만일 병이 친형인 갑과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자, 친형인 갑이라는 신분 관계가 있어요. 갑과 병 사이에. 그러면 적극 가담이 추정된다라는 게 판례죠. 따라서 이 경우라면 을은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추정되니까 갑과 병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된다. 틀렸습니다. 입증하여야 이게 틀렸어요. 6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로 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배청은 직접 청구하고 말소 청구는 대위 말소. 7번. 을이 A 토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해도 을이 A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자, 문제에서 지금 갑이 을에게 제1매수인에게 팔고 점유를 시켜줬어요.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점유를 했고 매수인으로서 점유했으니까 얘는 시효 취득할 수 있죠. 따라서 여지가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8번. 병이 매도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병이 매도된 부동산, 그럼 제1행위가 매매였고 제2행위가 증여였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중양도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중양도의 법리는 결국은 뭐라 그랬죠? 적극 가담의 법리다 그랬죠. 9번. 병이 매도된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행위도 이중양도의 법리가 적용된다. 맞죠? 10번.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 제기 당해 그 입증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처분 행위는 제3자의 적극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아니죠? 지금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당해서 입증이 종료됐다면 처분하는 사람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지금 알고서 처분한 거잖아요. 알고서 처분했으면 이건 불법행위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가담까지 했다면, 양수인이 적극가담했다면 사회질서 위반이 되죠. 따라서 10번 지문은 제3자의 적극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아니라 제3자가 적극가담해야 무효입니다. 적극가담해야 무효, 관계없이 무효가 아니고. 11번.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는 갑을 얘기해요. 매도인.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주는 행위는
배임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거래하는 상대방 병이 제2매수인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 갑의 배임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이다. 아니죠. 알았거나 여기 봐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거 같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랬다면 그냥 유효로 가는 거지 무효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11번 틀렸습니다. 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맞는 것 그랬죠. 맞는 거. 1번 기부행위와 같은 무상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X. 무상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고 균형이 없어야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2번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세 가지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아니죠.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3번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즉 객관적인 요건이 입증되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X. 추정되지 않습니다. 김노인 스스로가 주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되죠. 4번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하여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요한다죠. 요걸 뭐라고 표현했죠? 판례는? 그렇습니다.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했죠.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인식을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5번 경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재산권 이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맞지요? 6번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라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X.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된다 그랬죠. 예컨대 어떤 판례? 아내가 남편 대신 외상대금 채권 포기 행위를 했죠.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등등등등. 자,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독행위에서도 불공정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7번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이 궁박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멘붕 그랬죠. 요즘 말로 멘붕. 8번 유부녀와 통정한 후 상간자의 배우자와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 상당액의 합의금은 얼마? 얼마? 예? 금 1억 7천만 원에 합의금 주기로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렇죠.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전 모 지방 약사회 회장이었던 양반이 자꾸 불륜을 했잖아요. 꼭 12월 24일 날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2억 원으로 합의했다가 만나면서 각서 쓰는데 내가 전에 네 와이프하고 내가 사귀면서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 주고 그거 다 모으니까 3천이니까 3천 깎자 그래서 1억 7천으로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기억나요?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자, 이런 약정은 세율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9번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때 무효이다. 대표적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9번 맞아요? 맞습니다. 10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알박기 사건. 그래서 매매대금 3억짜리를 30억으로 뻥튀기 해서 알박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니 3억 원으로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을 하면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전환시킬 수 있다. 1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이지만 판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있는데 요게 전원합의체로 바뀌었다 그랬죠. 키코 종합 판결에서 키코 사례.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법률 행위 시이다라고 못 박았어요.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그래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 시 기준이다.
자, 7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거래계에서의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바가 표준이 된다. 반대로 쓰였죠. 주관적으로 부여한 바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가 표준이 된다라는 게 판례죠. 절충적 표시주의. 1번 틀렸고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자, 법률행위 성립 여부도 해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고 성립된 법률행위 효력 발생 여부도 해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성립과도 관련이 있고 효력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빤히 알아요. 그럼 이때는 의사기준, 표시기준. 의사기준이죠.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내심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아니까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그죠? 3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4번.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도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 법률행위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사, 임신 그랬잖아요. 목적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안 되면 사실인 관습. 그걸로 통해서도 안 되면 임의규정. 따라서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다면 관습에 따르는 겁니다. 1, 2, 3, 4 다 틀렸습니다. 5번.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에 의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한 경우 사실인 관습은 해석의 표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의사가 우선하니까 5번 맞습니다. 6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 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7번.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불가항력의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8번. 약정서 말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문구를 부과한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맞죠?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사실상 되면 이행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8번. 판례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로부터 금 36만 원을 수령하면서 실제는 더 받을 것이 있는데도 영수증에 총완결이라는 문헌을 부기한 경우라면 더 받을 것을 탕감한 것이라고 해서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방법을 취합니다. 자연적 해석이 아니라 규범적 해석. 10번.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만 한다. 틀렸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관습법은 법이니까 직권조사고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니까 주장 입증인데 다만 사실인 관습도 예외적으로 경험칙에 해당한다면 직권조사할 수 있고 관습법은 당연히 직권조사해야 되지만 법원이 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다시 칠판 보시면 관습법은 법이니까 직권조사예요. 사실인 관습은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주장 입증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고 이것도 사실인 관습이면 예외적으로 경험칙에 해당한다면 직권조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이 있고 예외도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외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틀린 거야. 11번. 당사자가 거래의 관행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의사에 따른다. 거래 관행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가 우선하지요? 맞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8번부터 보겠습니다.